얼마 전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를 탑재한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궤도 안착에는 실패했지만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세계에 보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대한민국은 독자적 인공위성 개발국으로서 큰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누리호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상징이 되었고, 더 멋진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인류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기술은 발전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기술을 하는 데서 정답은 없다. 이거는 누군가 먼저 가가지고 깃발을 꽂는 것이 가장 큰 행운이겠죠. 미래의 희망을 현실로 그려내기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오늘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첨단 과학 기술엔 어떤 것들이 있고, 앞으로 세계 시장을 주름잡을 과학 기술은 무엇이며, 우리의 기술력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2021년을 주름잡은 우리나라 핵심 과학 기술을 살펴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삶의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디지털 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 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국가 경제 발전을 돕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또 IMD 과학기술 경쟁력에서도 세계 2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그 연구개발 성과를 살펴보게 되면 꿈의 에너지, 핵융합이죠. 핵융합 분야에서 1억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30초간 유지해서 세계 신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서 세계 최고의 효율인 25.5%를 달성을 했습니다. 또 장애인용 웨어러블 로봇인 워커인 슈트가 사이베슬론 세계대회에서 세계 최정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2050 탄소 중립 실현, 우주시대 개막, 바이오, 소재, 부품, 장비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지원을 끊임없이 해왔는데요. 탄소 중립은 꽃길이 아닙니다. 꽃길을 가기 위한 가시밭길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제조업 중심의 어떤 그런 산업 구조하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그 탄소 감축 방안은 매우 도전적인 그런 가시밭길입니다. 파괴적인 기술 혁신이 뒷받침되어야만이 달성 가능한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 연구 개발에 대대적인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주의 경우에는 내년 5월 달에 누리호 2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8월 달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달 탐사선이 발사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양자의 경우에는 최근 이제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양자 기술의 파급력에 주목해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양자 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관련 예산을 금년 대비 2배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 양자 기술은 지금 현재 이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학연관이 합심해서 이 양자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면 글로벌 경쟁력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자 기술, 로봇, 인공지능, 배터리 등 첨단 전략 기술로 선정된 10개의 기술을 소개하고 혁신적 과학기술 성과를 집대성한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전이 열렸습니다. 분야별 연구개발 성과와 포럼,
과학문화체험 등 대한민국 과학의 현재와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금년 그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주제는 미래를 여는 창, 과학기술로의 여행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이 이제 제한된 상황에서 가까운 곳에서 우리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을 마련했다,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주요 성과물을 보게 되면 지난 10월 달에 발사된 누리호의 전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상원에서 작동하는 양자 컴퓨터, 또 미래의 수송 수단인 하늘을 나는 자동차, 또 이번 그 네이버에서 개발한 초거대 한국어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 또 우울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성과물이 전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명 과학자의 강연, 또 과학 실험 공연, 또 첨단 기술 전문 포럼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도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카이스터 같은 과학기술원 입학 상담회, 그다음에 이제 과학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채용 설명회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세계 모든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현실, 증강현실, 3차원 영상 등을 이용한 메타버스 기술이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란 초월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와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죠. 아직 그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진 않았지만 흔히 가상현실 세상이라 부릅니다. IT 분야에서 메타버스란 용어를 쓰기 전인 2010년대부터 VR 기술을 기반으로 국방 분야 훈련용 소프트웨어와 시뮬레이터를 개발해 메타버스 환경을 구현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를 찾았습니다. 이 업체는 지휘 통제 시스템과 가상 전술 훈련 프로그램 등을 한국의 육군과 해군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VR과 AR, MR과 XR 기술과 AI, 빅데이터, IoT를 접목한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국방사업의 CFI 체계, 즉 지휘통제 시스템이라는 체계와 함정의 전투 및 무기 체계, VR, AR, XR을 적용한 가상훈련 시뮬레이터 플랫폼을 제작하는 업체이며 그리고 메타버스를 맞이해서 준비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은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작년도 2020년도에는 57조 원의 글로벌 시장이 형성돼 있고 국내 시장은 2025년도 기준에서 약 215조 원이, 그 경제 가치는 약 한 150조 원 매출 시장이 형성된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업체는 가변형 군사전술 훈련 플랫폼과 아시아 최초의 가상전술 훈련 플랫폼을 개발해 출시했습니다. 다양한 항공과 탱크를 시뮬레이션해 비행훈련과 전술훈련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인데요. 기종 변화에 따라 조종석 모듈과 계기판이 변경되기 때문에 한 대의 시뮬레이터로 여러 기종의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다양한 항공과 탱크를 시뮬레이션해 비행훈련과 전술훈련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시뮬레이터의 목적은 먼저 전술 비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다른 헬기 시뮬레이터는 하나의 기종만 훈련할 수 있는 반면 저희는 6개의 기종을 다 같이 한 번에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조종사들이 한 번에 전술 비행을 하면서 실제 훈련에 많이 도움이 되는 시뮬레이터입니다. 그 외에도 감시 초소, GOP 전투, 수색, 매복, 시가지 전투 등 여러 임무들을 실제와 똑같은 상황에서 간접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군사에서 대규모 훈련을 진행하면 비용과 환경의 변화,
사고의 위험성 등 많은 제약이 있는데 가상훈련을 통하면 극복이 가능하죠. 이러한 큰 장점 덕분에 실제 부대에서 훈련용 교보제로 사용 중이라는데요. 네, 앞에 건물 있으니까 피해서 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기술의 이점을 활용한 이 진화된 교육훈련 시스템은 훨씬 절감된 예산으로 종합적인 훈련이 가능해 군 전투력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항공저술훈련 시뮬레이터는 2014년도에 납품 이후에 약 7년간 외주정비를 포함한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고, 매년 저희들은 유지보수 간에 성능 개선을 포함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260일 정도를 훈련과 평가를 조종사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모든 조종사들이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VR을 접목시켜 가상에서 작전을 수행해 볼 수 있는 헬기, 전차, 전투기 시뮬레이터. VR, 가상현실이란 컴퓨터를 통해 재현된 가상 세계를 체험하게 해주는 최첨단 기술을 말하죠. 가상 세계에서는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해 공간적, 시각적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기기를 이용해 가상현실 속에 구현된 것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VRSP라 불리는 이 차세대 시뮬레이터는 머리 부분 장착형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헬기, 전투기는 물론 전차 훈련까지 가능하죠. 여기에 다양한 기종의 헬기, 전투기, 전차를 조종할 수 있는 멀티 훈련 플랫폼 제어 장치와 햅틱 기반 VR 기술이 접목되어 있어 더욱 실감난 군사 교육 훈련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신개념 가상 증강 훈련 플랫폼. 훈련 상황에 따른 확장이 가능한 XR 훈련 플랫폼입니다. AR의 장점과 VR의 장점을 섞어서 하나의 현실로 현실감 있게 만든 XR을 이용한 건데요. 적진에 침투하기 전에 요원의 안전과 임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브리핑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메타버스 분야도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가상 훈련 분야에 좀 집중하고 그쪽에 많은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차나 어떤 기기들을 실제로 가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또 군사 훈련을 가상으로 하는 시스템, 또 어떤 산업의 훈련이라든지 또 비상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시스템 등 많은 성과들이 있습니다. 업체의 개발 연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실제와 가상을 혼합한 새로운 메타버스 환경을 만들고 메타 휴먼을 도입해 더욱 현실적이고 몰입감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트레이닝 분야에 적용시킬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상과 실제를 연결시키는 기술인데요. 업체는 지속적으로 이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스템은 어떤 필요에 의한 훈련을 할 때 거기에 서로 인터랙션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게임으로 말하면 NPC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신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이런 몰입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요.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이런 대응을 하려면 새로운 훈련 시스템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훈련과는 좀 더 차별화된 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첨단 훈련 센터로 만약에 구축이 되면 거기에서 다양한 현장의 그런
그 대응 요소들을 미리 다 체득하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제 현장에 가서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거기에 좀 더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이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좀 더 지킬 수 있는 그런 경찰로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뮬레이터 기술은 군사용을 넘어 경찰 훈련,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재미를 위한 게임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학습, 훈련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죠. 정부 차원에서도 메타버스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2017년 가상 증강현실 분야를 13대 혁신성장 동력 분야로 선정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신규 핵심 과제로 포함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 결국은 연결과 소통이라는 큰 주제로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은 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커다란 그 덩어리 안에서 저희가 그 계량도 하고 관측도 되고 또 제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인데, 모든 개인들이 자고 일어나고 생활하는 그 모든 그 경계 없는 모든 활동에 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많이 개발하고 있는 어떤 글래스 형태라든지 아니면 웨어러블 형태로 항상 저희가 생활하는 데에 밀접한 어떤 디바이스 형태로 다가갈 것입니다. 저희 목표도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그 세상 안에서 더 좋은 가치들을 찾아 나가는 데에 좀 더 연구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양자 기술. 많은 이들이 양자 기술을 국가의 안보와 미래를 좌지우지할 기술이라 부릅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이 될 거라고 말하는데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량의 단위를 양자라고 하죠. 우리 정부도 2030년 양자기술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양자기술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금 꿈의 컴퓨터로 불리는 양자 컴퓨터 시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자기술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2014년도에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국가 차원의 양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원 최초로 양자 연구를 시작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1980년도부터 양자 소재 연구 기반을 꾸준히 마련했고 2012년도에는 전문화된 양자정보연구단을 설립해 양자 소재부터 시스템,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양자 시뮬레이션, 양자 센서 등에 이르기까지 원천 기술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뭐 AI 기술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그 한복판에 양자 기술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양자 기술의 잠재력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양자 기술의 특징은 기술적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기술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해야지 해가지고 1년 안에 기술을 따라잡고 5년 안에 기술을 따라잡고 10년 안에 기술을 따라잡고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서는 양자 기술에 대해서 미리 준비한 나라와 준비하지 않은 나라는 미래의 그 격차는 너무나도 현격하게 벌어질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꿈의 컴퓨터로 불리는 이유는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양이 급증하면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문제는 빛, 온도, 중력과 심지어 공기까지 차단한 상태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는 건데요. 최근
상온과 상압 등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양자 컴퓨터가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극저온에서만 가동이 가능한 기존 양자 컴퓨터와 달리 이온 트랩 기술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작동하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한 건데요. 어떤 상온에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의 의미는 초점도 큐빅 같은 경우에는 극저온이 필요하고 아이온 트랩 같은 경우에는 초고진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챔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양자 컴퓨터의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상온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은 그 양자 컴퓨터를 정말 작게 소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더 많은 곳에 보급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자 기술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암호 통신 때문입니다. 양자 암호 통신은 양자의 물리적 상태를 활용해 구현한 암호 체계를 말하는데요. 해킹이나 도청이 원천 차단되는 과학적 원리를 갖고 있죠. 양자 암호 통신에서 빛 알갱이는 시간차를 두고 이동하는데 약속된 시간 안에 빛 알갱이가 도착하지 않는다면 정보가 해킹당했다고 판단해 통신을 멈춥니다. 제 시간 내에 도착했다면 정보가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보안 체계를 가진 통신이죠. 우리나라는 그동안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을 공공, 의료, 산업 분야에 구축하고 응용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시험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양자 암호 통신 연구에서 기존의 양자 암호 통신 연구가 송수신자가 1대1로 서로 연결돼 있어서 그 두 명만 서로 안전한 양자키를 나누어 갖는 장치를 개발했다고 하면 저희는 한 명의 서버와 여러 사람의 사용자가 1대 다로 연결이 되어서 동시에 양자키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1대 다 양자 암호 통신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연구실 내에서만 저희가 검증을 한 게 아니라 서울 시내의 강남 쪽에 여러 전화국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1대4 통신이 되는 것을 실제로 필드에서 적용해서 제대로 동작하는 걸 확인을 했고 2020년도에는 이거를 스마트 팩토리, 그 공장에서 보안 통신이 필요한 공장에서 보안 통신에 쓰는 거를 저희 거 장치를 집어넣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 암호 통신을 이용하기 위해선 암호키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 장치가 너무 크고 비싸다는 건데요. 더 많은 사람이 양자 암호 통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장치가 더 작고 저렴하게 만들어져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장치에 들어가는 양자 간섭계라는 부분을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 자그마한 칩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정보연구단은 리튬 나이오베이트라는 물질이 정보 인코딩이 빠를 뿐 아니라 빛이 지나갈 때 손실이 적다는 걸 발견하고 해당 물질을 이용한 칩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칩을 제작하는 데까지 성공했고 현재는 상용화를 위한 전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리튬 나이오베이트라는 신물질을 가지고서 이제 새로운 집적화 소자를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자가 국내에서 이제 개발이 많이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 소자를 패터닝하고 식각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일단 크게 만들었을 때에 비해서 면적이 작아지다 보니까 이제 개인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셋톱박스에 사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큰 소자가 밀집해 있다 보니까 칩 안정성이라든지 동작 안정성 이런 거를 확보하는 데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뭐 대량 생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과학계가 양자 기술에 거는 기대는 큽니다. 화학 물리 분야에서는 원자, 분자 간의 새로운 과학적인 현상을 규명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줄 것이라 믿고요.
분자 구조의 정확한 모델링을 통해 수년이 소요되는 의학 산업의 경제적 비용을 줄여줄 수 있죠. 정보 보호와 국방 등 암호 해독 분야에 활용할 수도 있고 금융, 교통 등에 이르기까지 복잡하면서도 월등한 연산 속도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여기 하나에만 쓰이는 그런 기술이 아니고 여러 곳에 쓰여서 모든 곳에서 전부 다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 어떤 기본 도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양자 컴퓨터도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식이라는 게 서로 교류가 돼야 되고 그 교류가 되려고 하면 안전하게 교류가 돼야 되는 건데 양자 통신이 그런 길을 열어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길이 열어졌을 때 더 원활한 어떤 소통이 됐을 때 나타나는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세계가 있었는데 그 볼 수 없었던 세계를 측정할 수 있는 양자 센싱 기술이 발전한다 그러면 볼 수 없었던 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그 다음 세대가 또 굉장히 더 좋은 많은 연구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 전지인데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김혜진 박사 연구팀이 안전하고 자유 변형이 가능한 전고체 2차 전지를 개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1mm 이하 두께로 얇게 제작된 전고체 전지를 구기거나 자르고 또는 전지 내부를 공기 중에 노출시켜도 안정적인 용량을 유지하며 정상 작동하는데요. 이 전지는 500번의 충전과 방전, 1000번의 굽힘 테스트를 거친 후에도 90% 이상의 용량을 유지했습니다. 가위로 자르고 공기 중에 노출해도 안전한 폼의 전지가 탄생한 거죠. 현재 그 나노라는 말을 들어봤을까요? 나노 소재를 이용해서 에너지 저장 재료 쪽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하면은 흔히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리튬 전지가 되겠고 소재들을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고 특성 평가를 하고 있죠. 현재 2차 전지 시장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주로 사용되는데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며 배터리 시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연구팀들도 새로운 기술 개발에 매진하며 전고체 배터리가 차세대 2차 전지로서 신산업을 여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해질이 액체로 돼 있단 말이죠. 액체 전해질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액체라는 게 유기물이다 보니까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충방전이 될 때 여기에 유기물과 반응을 하게 돼요. 또는 뭐 온도라든가 압력에 따라 가지고 팽창도 될 수 있고 가스도 나온단 말이죠. 액체 전해질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에 이제 구멍이 뚫리거나 그렇게 되면은 액체가 빠져나오겠죠. 그게 이제 누액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누액이 되면은 이게 유기물이다 보니까 공기 중이라든가 다른 머티리얼 재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화학 반응을 해서 이제 발화라든가 폭발의 위험이 있는 거죠. 전지 전체를 고체화시킨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와 폭발 위험을 크게 낮추면서 안정성과 에너지 밀도는 높이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도 막을 수 있어 배터리 업계를 주도할 차세대 기술이자 전기차 상용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처럼 나열할 수 있는 장점은 압도적으로 많지만 기술적인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액체 전해질에 비해 리튬이온의 전도도가 현저히 낮아 전지 출력이 낮고 고체 전해질은 양극과 음극이 맞닿아 계면 저항이 높기 때문에 전지 수명과 전반적인 성능이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한계들은 최근 국내 연구진들이 원천 기술 개발로 하나씩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액체 전해질과 고체 전해질의 이제 한계점을, 그러니까 액체 전해질을 사용했을 때와 고체 전해질을 사용했을 때 한계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고체 전해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에너지를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고체 전지의 연구개발 초점이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출력 성능과 안전성이 모두 향상된 양극 소재 개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해질과 전극의 재료 문제, 배터리를 제조하는 기술과 적층 기술 등에 대한 연구 개발이 더 이루어져야 함을 연구진들도 잘 알고 있고 매 순간 부딪히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 모든 숙제를 풀어낸다면 2배 높은 성능에 5분의 1로 가벼워진 꿈의 전지가 상용화될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전지기술 선진국과의 격차도 좁혀낼 수 있고 어느 시점에서는 충분히 역전도 가능할 것이라 연구진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파우치셀에 들어가는 양극을 만들기 위해서 집전체로는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양극재와 그리고 전도성을 높여줄 수 있는 물질과 바인더, 이렇게 또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슬러리를 만들고 그 집전체 위에 뿌려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닥터블레이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두께로 조절을 해줄 예정입니다. 김혜진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전지는 넓은 면적의 전극도를 적층해도 전지의 자유 변형이 가능하고 기존의 2차 전지 제작 공정을 그대로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용량은 작지만 다양한 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 착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나 무게가 작아야 하는 드론, 사물 인터넷, 건강관리 제품 등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무엇보다 어린이 장난감들에 적용돼도 위험도가 낮아 실생활에도 매우 유용하죠. 드론이라든가 또는 뭐 사적보행 로봇이라든가 또는 자동차 같은 경우,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용량이 100Ah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500mAh, 우리가 한 게 지금 500mAh니까 그거보다는 상당히 큰 용량을 재료가 나와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죠. 일단은 그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지금 사활을 걸고 하고 있죠. 우리가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가 부딪혀가지고 쓸 때 사고가 났을 때 현재 배터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폭발하거나 불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자동차의 무게 같은 경우를 우리가 줄여줄 무거우니까 현재는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드론, 로봇 등이 발전함에 따라 배터리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대한민국도 이 흐름 속에 기술 주도권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새로 개발한 전고체 전지의 기술은 향후 10년 이내에 성능 한계에 도달할 기존 기술을 대체할 수 있고 중대형 2차 전지 모두에 적용 가능해 미래 2차 전지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수요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전고체 2차 전지의 상용화가 한층 더 수월하게 진행되면 잠수함, 화성 탐사선에 들어가는 보조 전원 등 미래 기술에도 적극 사용할 수 있고 또 언젠가는 사람이 타는 하늘에 나는 택시에도 사용될 수 있겠죠. 대한민국은 배터리 강국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 기술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진정한 K배터리 시대를 위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 아낌없는 응원을 보냅니다. 사회가 요구를 하고 어떤 포스트 반도체 이후에 우리가 먹고 살 거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전고체 전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은 좀 더 저희가 만든 것보다는 대용량화된 기술 또는 그런 전지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해질 같은 경우에서는 일본이 황화물을 갖고 가고 있고 유럽이 산화물을 갖고 가고 있지만은 그 황화물이라든가 산화물이라든가 또는 고분자 계열이라고 할까 하나의 재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수많은 재료 중에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만들었을 때 이거는 K 고체 전해질, K 전고체 전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상과학 영화마다 등장하는 대표적인 미래 기술 로봇이 있습니다. 한 로보틱스 연구개발 업체. 사무실에 들어서자 로봇 강아지가 반겨줍니다. 연구원의 조종에 맞춰 네 다리를 동시에 굽혔다가 펴면서 점프를 하는가 하면 제주 넘기도 자연스럽습니다. 지면을 박차는 네 개의 다리에서는 절도 있는 힘이 느껴졌는데요. 체조 기술의 하나인 백플립도 가능하고요. 강아지처럼 전방을 향해 질주하기도 합니다. 제법 빠른 속도에 가바나 중 5kg 이상을 버틸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다는데요. 네. 이곳은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의 인력이 주축이 돼 설립된 곳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였고요. 세계적으로는 일본이 가장 앞섰고 일본의 아주 그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었고 아마 의의로 생각한다면 아마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개발된 인간형 로봇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초기엔 굉장히 그 성과에 대한 의구심도 많았고 그래서 그 개발비를 또 연구비를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도 그 당시에 그 BK21이라는 그 사업에 있는 아주 기초 연구 자금으로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래서 2002년도부터 KHR1, 그다음에 2003년도에 KHR2, 그 2004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휴보 로봇이 발표가 됐죠. 2004년 카이스트 연구진은 국내 최초의 이족 보행이 가능한 인간형 로봇 휴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2000년 일본 기업이 이족 보행 로봇 아시모를 개발한 데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룬 성과인데요. 인간형 로봇은 로봇공학의 꽃으로 불릴 정도로 첨단 기술이 집약돼 있습니다. 이 업체는 카이스트 내 연구소 휴보랩이 2011년 분사 창업한 회사로 창립 이후 연구진들은 미래 기술을 구상하고 현장에서 안 풀리는 문제 해결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휴보는 2015년 세계재난 경진대회에서 우승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후로 다시 수년이 흘러 2021년 연구진은 사족보행 로봇을 세상에 발표하며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습니다. 우리 이족보행이건 사족보행이건 다리형 이동 수단을 개발하는 이유는 바퀴형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험난한 지형에 대한 극복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족보행에 비해서 사족보행이 그 험난한 지형의 적응력이 더 좋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이족 연구에서 사족 보행 연구로 넘어간 것이고요. 그 이족 보행에 비해서 더 그 현장 실용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세계적으로도 사족 보행에 대한 연구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도 그런 추세에 발맞춰서 사족 보행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이족 보행 로봇, 협동 로봇 등
다양한 형태의 로봇을 시장에 선보인 연구진은 사족보행 로봇 시장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021 서울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처음 선보인 로봇 강아지는 지상 무인 전투체계 섹션에 폭발물 처리 로봇, 소형 정찰 로봇 등과 전시되었는데요. 세계 재난 로봇 경진 대회에서 우승한 DRC 휴보의 보행 알고리즘을 착안했다고 합니다. 또한 DRC 휴보를 통해 내재화된 시스템, 보행 안정성과 같은 다양한 기술이 접목됐고 순수 자체 기술로 개발된 핵심 부품을 활용한 로봇으로 시장 대응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설계하고 구성한 기구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는 방법은 기초적인 걸음이라든가 자세 안정성을 취한다든가 그다음에 큰 힘을 가해서 달려본다든가 하는 기초 실험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추후로는 거기다 지금 외부에서 인공지능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과 결합해서 그것이 운영에 충돌나지 않고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작업.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작업 같지만 굉장히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저희가 추해야 되죠. 가반하중 5kg에 연속 운용 시간은 3시간, 보행 속도 시간당 5km 등의 사양을 갖추고 있고요. 복잡한 한국 지형을 보행할 수 있는 자율보행 기술과 목표 작전 시간 동안 운용 가능한 로봇 시스템이 적용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족보행 로봇은 국방 분야를 비롯해 소방 안전, 안전검사, 방범 순찰, 서빙 및 안내, 물류 등 국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대하는 곳에 다양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보행, 외란 테스트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능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진행하며 체크합니다. 너무 본의 아니게 세게 밀어서 고장이 날 때가 있거든요. 넘어져서 그럴 때는 좀 이제 미안한 마음도 들긴 하지만 저희는 뭐 훈련의 일환으로 이렇게 밀고 넘어뜨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감정이입을 하진 않고요. 그냥 이제 너무 세게 밀지 않도록, 너무 고장 나지 않도록 그 정도를 조절하게 해야 하는 생각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족 보행을 단순히 구현한 것이 아닙니다. 로봇은 세밀한 설계를 통해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집적화돼 있는데요. 연구 개발을 거치며 이러한 부분을 단순화시킴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오작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로봇이 저희는 이제 항상 수평을 유지한다고 가정을 하고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 이제 제어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수평이 심하게 깨졌을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제어 입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로봇을 고장내거나 또 주변에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일정 이상의 상태가 넘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안정적으로 그냥 셧다운 시키도록 지금 장치를 해놓고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필드에서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상 상태일 때는 안전하게 셧다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현재는 개발자만 작동할 수 있지만 이것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성을 높이는 것. 다시 말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완성해야 합니다. 내부적인 복잡한 알고리즘을 충돌하지 않고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추후에는 인공지능적인 요소들을 결합해 더 완벽한 로봇을 만들어내야겠죠. 단순한 작업 같지만 굉장히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시간을 요하는 작업인데요. 이 단계를 하나씩 밟아 나간다면
언젠가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로봇과의 만남이 현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그리고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특별 목적 로봇이죠. 다시 말해서 뭐 의료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위용, 군사 로봇이라고 소위 말하는 것들, 이런 특수 로봇들도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또 그 영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거기엔 뭐 재활, 건강 보조 로봇이라든가 이런 뭐 힘 증강 로봇들 이런 특수 목적 로봇들도 굉장히 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영역에서 서로 다른 그 니즈, 요구와 그다음에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로봇 시장은 아주 굉장히 많이 그 발전하리라고 보고 있고, 그런 로봇을 구현할 수 있는 그 분야에 관계없이 그런 로봇을 구현할 수 있는 기초 기술들을 많이 확보해서 기술을 다 내재화해서 우리가 어떤 그 영역에 응용이 나오더라도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고 새로운 기술이 탄생합니다. 그만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우리의 생활도 편리해졌죠.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변화는 수많은 날 동안 기술 개발과 연구에 몰두하며 지샌 연구진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된 것, 또 코로나19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 이러한 모두가 과학기술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과학기술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폭넓게 하는 핵심을 믿고 올해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전이 열리는 킨텍스에 오셔서 다양한 과학기술 성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또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에 대해 지금까지 공감해 주시고 보내주신 그런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큰 관심과 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계를 모르는 듯 앞만 보며 달리는 과학기술인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을 이끌어가는 미래 경쟁력의 원천, 그들의 열정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